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의 이 라면 발언이 굉장히 파장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 라면서 물가 대책을 지시하면서도 뭐 했다고요? 추경 관련된 지시까지 내렸다고요. 이거 자체가 모순되는 거죠. 왜냐? 돈을 풀면서 물가를 어떻게 잡습니까? 이거는요, 너무나도 기초적인 경제 상식이에요. 그리고 우린 이것을 문재인 정권 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어제 뭘 말씀드렸죠? 이재명 정권의 1기 경제팀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다 설명을 드렸어요. 김용범이 어떤 사람이고, 하준경이 어떤 사람이고, 류덕현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하나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 뭐라는 겁니까? 그냥 이재명이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돈 뿌려야지만 이 나라가 성장하고 국민들이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재명 경제팀이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이 라면 한 개 2,000원이 맞느냐라는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 라면 한 개 2,000원짜리가 없어요. 인기 제품은 1,000원 안팎이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이긴 하겠지만 더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이런 인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마치 식품 기업들이, 라면을 만드는 기업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 국민들한테 뭔가 등쳐먹는 것처럼 그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요,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언제도 봤죠? 이재명이 커피 원가 120원 말할 때도 똑같이 봤어요. 그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커피 원가 120원 판매 만원이라 그랬습니다. 마치 카페 주인분들이, 소상공인분들이 되게 싼 커피 원가를 만원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얘기했던 게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런 발상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식품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어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요, 어제만 하더라도 라면 업계에서 가장 선두주자인 농심 주가가 5% 급락을 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문제는 지금 농심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업주들이 굉장히 떨고 있다는 겁니다. 왜겠어요? 이재명이 지금 라면만 얘기했지만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지금 물가가 오른 게 라면뿐만이 아니잖아요.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오징어채, 초콜릿 그런 식으로 지난 6개월간 오른 게 가공식품 73개 중에 52개가 올랐습니다. 즉 여기에서 라면뿐만이 아니라 오른 건 더 많다고요. 즉 이재명이 지금은 라면만 얘기했지만 앞으로는요, 어떤 얘기를 할 줄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어떻죠? 지금 기업들이 긴장하는 겁니다. 지금은 라면을 얘기했지만 다음은 어떤 얘기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뭡니까, 신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좌파들의 경제적인 잘못됨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계를 틀어막으면 한계가 해소되는 줄 알아요. 바꿔 말하면 라면값 때려잡으면 다른 물가도 내려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좌파식 사고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궁극적인 문제는요, 물가잖아요. 라면값 하나 잡았다고 물가 다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다. 라면값 하나 때려잡았다고 물가 잡힙니까? 안 잡혀요. 가장 궁극적인 건 뭘까요? 구조를 바꿔야죠. 물가를 내리기 위한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기업들 옥죄어봤자, 네? 라면값 옥죄어봤자 물가는 전혀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구조적인 건 뭐겠습니까? 결국 포퓰리즘 안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과감하게 25만원 돈 뿌리기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국민한테 뿌린다는 그 돈 포기하는 순간 물가는 일단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건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라면값을 거론하면서 물가를 잡자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오히려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여기서만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을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자체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일요일날 하는 곳이 있고 평일날 하는 곳이 있고 각각 달랐다고요. 그런데 이걸 전국적으로 지금 공휴일로 강제를 하겠다라고 민주당이 법안 발의까지 한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요, 지금 이 대형마트 관련돼서도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어요.
이마트, 롯데 쇼핑이 급락을 했고 이마트만 하더라도 어제 하루 8%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시장 경제 구조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더 뭐겠습니까? 단순히 이게 주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린 이미 대형마트 강제 휴업을요 10여 년 동안 경험을 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통시장 소상공인분들 문 닫았죠. 심지어는 대형마트까지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통시장 점포가 3만 곳이 사라졌고요. 그런 식으로 대형마트 일자리가 3만 명이 사라진 겁니다. 뭡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밀어붙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모르는 게 뭘까, 친구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군데를 틀어막으면 한 군데가 살아난 것처럼 말해요. 맞고 말하면 이재명이 라면값 때려잡으면 물가 전체가 내려가는 것처럼 민주당이 대형마트 때려잡으면 전통시장이 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요 경제를 생각한다고요. 근데 어떻죠? 전혀 아닙니다. 시장은요 굉장히 복잡하고 그 시장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정말 많은 상품들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실제 대형마트 문 닫으니까 전통시장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다 온라인 쇼핑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국내에서 알뭇, 알리테무, 중국 관련된 이커머스 기업들이 우리나라 와서 지금 굉장히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목 자체로 보시겠지만요. 가격에 곱겠다 상품에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아요. 왜냐? 돈은 버니까. 몇 번 쓰고 버려도 부담 없으니까 진격의 테무 알리 한국에서 4조 원을 벌어. 4조 원, 친구 여러분들. 이러니까 여기를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과정 속에 뭐가 필요해요? 이커머스, 온라인 상품은 택배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택배 회사까지도 지금 우리나라를 장악하기 위해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민주당 좌파들이 애초에 전통시장 살려보겠다고 때려잡았던 대형마트 때문에 전통시장 죽었죠. 대형마트 문 닫았죠. 그런 가운데 대형마트 일자리 3만 개 날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커가는 이커머스 시장을 우리가 제대로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시장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좌파들의 경제관념 때문에 어떤 악순환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친구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에요? 이재명이 라면값을 얘기하는 거나 민주당이 대형마트 강제 휴업을 하는 거나 공통점이 있다고요. 어떤 공통점이죠? 하나를 틀어막으면 하나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 좌파들의 왜곡된 시장 경제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친구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실제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시장 경제라는 건요 그렇게 단순하게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즉 뭡니까? 이 사람들은 시장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장은요 굉장히 복잡하고 그 시장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정말 많은 상품들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 개발되는 과정 속에서 기업들끼리 경쟁을 하고요. 우리 소비자들은요 더 좋은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발품까지 팔아요.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결국 기업들이 공정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상품을 만들고 그와 관련된 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더 넓은 선택이 올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떻죠? 우리 시장이 더 활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 틀어막으면 하나 살 것처럼 라면값 때려잡으면 마치 물가가 잡히고 대형마트 때려잡으면 전통시장 살아나는 것처럼 이런 단순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좌파들은 경제를 절대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언제 봤죠, 친구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 때 봤어요. 문재인 정권이 뭐 했습니까? 집을 한 채만 가진 국민들을 가지고도 마치 죄인 취급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동산세를 어마어마하게 늘려놨던 게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죠? 집 가진 국민들 때려잡으면 집 갖지 않은 국민들이 해소될 것처럼, 마치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했던 게 바로 좌파 진영이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종부세내는 1주택자가 문재인 정권 4년간 7만 명에서 29만 명 늘어났죠. 그러면 집 한 채 가진 분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금 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죠.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증여가 늘고 전세가 월세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세금 내느니 내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내가 세금 내기 위해서 전세를 받는 게 아니라 월세로 돈 벌어야겠다 라는 생각 갖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집 가진 국민 때려잡다가 집 없는 국민들까지 다 때려잡는 결과가 나온 거라고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전세가 없잖아요. 다 월세잖아요. 자, 문제는 뭡니까? 결국에는 이 과정 속에 오히려 집을 가진 사람들 집값만 더 띄워줬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남, 용산 집값만 더 띄워줬다라는 거예요. 자, 보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게 좌파들이 지금 시장 구조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를 때려잡으면 하나가 해결되는 것처럼. 근데 어떻죠? 안 그런다고요. 절대 안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죠? 문재인 정권이 했었던 그 생각을 지금 이재명도 똑같이 하고 있고 민주당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해결이 안 돼요. 고통받는 건 결국 갖지 못한 서민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이 집값 통계 조작까지 했잖아요. 뭐 하기 위해? 국민들을 속여먹기 위해서. 왜냐? 능력이 안 되니까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좌파 진영이 생각하는 경제 논리가 얼마나 단순한지, 그 단순한 경제 논리로서 이 나라 경제를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근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를 때려잡으면 하나가 살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절대 시장은 그렇지 않다. 시장은 복잡하다. 소비자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기업들은 경쟁한다. 그 경쟁 과정에 나오는 상품을 두고 소비자들은 선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해외 기업과 경쟁을 하기 위해선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줘야 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죠? 그렇지 않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 고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 경제랑 좌파들이 시작하는 시장 경제는요,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기업들에게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을 만들어주고 그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 속에서 좋은 상품을 만들게 하는 것이고 그 좋은 상품을 해외로 수출해서 국익을 창출하는 게 우리의 시장이라고요. 그런데 좌파들은 어떻죠? 그게 아닙니다. 일단 때려잡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고 그래야지 마치 약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저런 식으로 시장을 계속해서 자기들이 소나기에 두고 지락펴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런 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와 관련된 부작용은 도래할 것이고 그 부작용에 도래하면 국민들이 과거 문재인 정권에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그 목소리가 한없이 커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린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걸 우리는 문제를 삼는 겁니다. 이제 뭐라 말씀드렸죠? 우린 방어가 아닙니다. 우린 공격입니다. 과연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이재명 정권이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저는 지켜보고 우리 청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오후 방송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이 시진핑과 통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된 시진핑이 뭐라 그랬죠? 다자주의 자유무역 공동 수호하자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수교 초심, 산업 공급만 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보통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냐? 지금 시진핑이 뭐 하려는 겁니까? 이재명을 통해서 자신들의 숨통을 틔워보겠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전혀 하지 못했던 단어들을 이재명한테 거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돼서 중국만을 향해 관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기고 있잖아요. 심지어 동맹국까지도. 왜 그런다고요? 중국이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우회 수출을 하고 있다고요. 원래는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로 미국에다 수출을 해야 되는데 관세를 매기니까 탭을 가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메이드 인 유럽으로, 어떤 식으로? 메이드 인 멕시코로, 어떤 식으로? 메이드 인 캐나다로.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에 메이드 인 코리아도 안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시진핑이 이재명을 향해서 수교 초심, 산업 공급망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이걸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요, 절대 미국과 관세 협상이 안 됩니다. 왜냐? 미국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관세를 피하기 위해 어느 나라로 우회를 하고 있는지, 그 안에 한국도 대상이 된다라는 걸 미국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어쨌든 미국도 뭘 해야 될까요? 수입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모든 반도체를 만들 수 없잖아요. 미국에서 모든 배터리를 만들 수 없잖아요. 미국에서 모든 물품을 자체 생산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뭐죠? 어쨌든 미국도 시장 경제로 굴러가는 것이고, 미국도 더 좋은 상품이 있으면 수입을 하다가 미국 시민들이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미국도 다른 곳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의 기회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돼서 90일 유예를 발표하면서도 중국에게만 125%를 부과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싹 다 90일 유예했어요. 언제까지? 7월 달까지. 그러면서도 중국에는요, 125%를 부과했다고요. 보세요. 중국 상품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도 써야 돼요. 반도체 필요하고요. 배터리 필요하고요. 많은 물품들이 수입을 해야지만 미국도 세계 나라가 굴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여기에 우리가 시장을 넓힐 수가 있다는 거죠. 중국 공급망을 대체할 핵심 동맹은 한국이란 걸 강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중국이 수출했었던 물품을 이제 우리가 대신 수출할 수 있는 그 공급망을 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서 신호를 준 겁니다. 우리 중국에 관세 매길 거야. 중국은 우리 쪽에 수입을 못해. 그럼 이거 시장 누가 가져갈 거야? 라는 지금 물음표를 던져준 거예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중국과 반도체, 배터리, 로봇 등등등 6개 분야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많은 인구, 그 많은 땅덩이, 가장 잘 사는 미국이 우리 물품을 수입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수출과 관련된 성과가 있겠죠. 돈 벌겠죠. 성장하겠죠. 당연히 이와 관련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요, 이런 보도가 나와요. 중국에 200억 달러 페널티 땡큐 트럼프, K배터리 중국 빈자리 꿰차나. 자, 보는 것처럼 우리 미래 먹거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번 관세 협상만 잘한다면, 우리가 줄만 잘 서면요, 더 큰 시장을 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걸 윤석열 정부였다면요, 우리가 걱정이 없겠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권이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답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였다면 당연히 이 시장 가져갔겠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조선업 1,500조, 그리고 지금 보여드렸던 중국의 공급망을 우리가 대신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우리가 중국이 그동안 독점했었던 모든 공급망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다가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게 이재명이고 이재명 정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냐? 다른 것도 아니라 쎄쎄 발언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요, 미국을 향해서 신뢰를 줘야 됩니다. 신뢰가 동반이 돼야지만 만나죠. 그래야지만 대화가 되죠. 그래야지만 협상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재명은요, 뭔가 좀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행보냐?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뭐예요? 이재명이
G7에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G7에 간다는 것까지는 제가 그렇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이 지금 골라서 갈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G7뿐만 아니라 지금 뭐가 열리느냐? 나토가 열립니다. 실제 나토 수장이 이재명 관련돼서 초청을 시사했습니다. 심지어는 초청장까지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타이틀 보시는 것처럼 이와 관련돼서 참석 여부를 아직 이재명 정권이 결정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관세 협상을 해야 됩니다. 관세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기업들 어마어마한 타격받고요, 우리나라 수출 줄어들고요, 결국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린 뭐 해야 될까요?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야죠. 어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곳. 그러면 G7에 트럼프 오니까 가면 되고, 나토에 트럼프 오니까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하고 있죠? 지금 이재명이 G7은 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나토는 간다 안 간다 말을 안 하고 있고 결정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절실한 사람일까요? 이게 정말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일까, 신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면, 내가 정말 이걸 하고자 한다면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야죠.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보는 것처럼 G7과 나토가 있고 이 양측에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데 G7은 가면서 나토는 안 간다라는 겁니다. 갈지 안 갈지 결정이 안 났다라는 거예요. 초청장을 받았는데, 받았으면 간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간다 안 간다 얘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뭐죠? 지금 선별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신규 여러분들? 자, 나토가 다른 곳이 아니라 이런 목소리를 내는 곳이에요.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 북러 군사협력에 큰 우려, 북한을 향해서, 심지어 러시아를 향해서도 쓴소리 내는 곳입니다. 심지어는요, 최근 들어 나토가 중국 관련돼서 견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토까지 중국의 위협 처음 명시한다. 사실상 전면 대응 선언이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이 나토와 관련돼서 간다 안 간다 얘기가 없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나토에 가서 북한 러시아와 관련된 쓴소리 내면 거기 이재명이 동조를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좌파 진영이 싫어하겠죠. 심지어 중국 견제 목소리까지는 있는 나토에서 이재명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진핑이 삐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국제사회가 의심을 하잖아요. 이재명과 중국, 이재명과 공산당, 이재명과 좌파, 이런 타이틀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있는 곳 없는 곳 다 가야 된다고요. G7도 가야 되고 나토도 가야 되고 이와 관련해 신뢰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지금 눈치 보면서 G7은 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토는 초청장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다 안 간다 얘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의심이 되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신뢰를 회복하자는 의지가 있는지, 과연 이 사람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의지가 있는지 굉장히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 이 나토는 꼭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기 가면 우리나라가 돈을 벌어요. 자, 나토가 어떤 곳입니까? 유럽연합입니다. 자, 그래서 나토에서 지금요, 우리나라 무기를 사겠대요. 나토 역대급 전력 증강 예고에 K방산 낙수효과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보도가 있었죠?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K2 전차가 폴란드 2차 수출 계획이 초읽기에 들어갔대요. 무려 9조 규모의 역대 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어디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느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가서 만들었던 성과입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 갔을 때 대통령실이 뭐라 그랬죠? 폴란드 방산 수출 윤 대통령 정상회담 첫 성과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왜냐? 그 당시 폴란드 대통령이랑 맞선 잡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윤 대통령 나토 순방 기관 속에 경제 주요 성과 나라 보십시오. 폴란드, 체코, 호주,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캐나다, 영국, 스페인, 경쟁, EU까지 이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에요.
가기만 하면은 노다지라고요. 노다지. 그런데 이걸 초청장을 받고도 갈지안갈지 결정을 안 한다? 야, 여쭤보는 겁니다. 이러고도 이게 이재명의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실용 외교입니까? 쎄쎄 외교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결정하는 겁니다. 중국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저버리느냐, 아니면 중국 눈치 안 보면서 실제 우리의 시장을 넓히느냐, 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외교를 펼친다라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제대로 된 줄만 서면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열려요. 지금 우리가 중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독주했던 공급망을 우리가 먹어서 미국에다가 더 많은 수출할 수 있고요. 우리가 나토를 향해서 우리 무기를 더 많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뿐만 아니라 뭐까지? 원자력, 반도체, 전기자동차, 그 많은 물품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수출하고 더욱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미래 먹거리예요. 미래 먹거리. 근데 이걸 지금 이재명이 자신의 정치적인 기준에 있어서 그동안 자신이 했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쎄쎄 발언 때문에 모든 걸 저버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신규 여러분들. 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개인 이재명이었다면 신경 안 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대권을 먹었고, 대권을 먹은 사람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는 무조건 국익입니다. 외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국익이에요. 우리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흘러가는 일련의 상황들이 국익이 기준입니까? 국가 국민이 기준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 그랬다라면요, 중국한테 쎄쎄할 필요 없습니다. 중국한테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미국과 더 관세 협상을 빠르게 추진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나토 초청 받았으니까 나토 가야죠. 근데 이와 관련돼서 아무 말이 없고, 지금 그와 관련 또다시 무슨 뭐 균형 외교, 또다시 뭐 양측 외교 이러면서 양다리 외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외적인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민주당 좌파들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와 관련돼서 열심히 손가락질하며 뭐라 그랬지만 막상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어떻죠? 안 되고 있잖아요. 바꿔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잘했고 어느 정도로 성과를 올렸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더더욱 대두가 될 겁니다. 더더욱 수면 위로 오를 거예요. 왜냐? 우리 국민들은 한번 당해봤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 문재인 정권을 통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재인 시즌2, 심지어 매운맛이 앞으로 이재명 정권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요, 또다시 회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문재인 강점기를. 우리는 그럼 어떻죠? 그와 관련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고, 그런 가운데 과연 이재명 지지율이 어느 정도까지 곤두박질지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지만 실제 정말 어떤 게 문제이고 그들의 어떤 구조, 어떤 생각이 문제인지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컨디션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여러분 감사합니다.